삼성은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지 마세요.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한국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채 끝나기도 전 보안 침투 테스트 한국만 무결점 통과, 기술 라이선스 신뢰도 전 세계 1위, 심지어 HBM 메모리 400조 계약 체결. 400조 원. 역대급 실적에 전 세계는 충격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올림픽을 망쳤다 비난받던 한국이 유럽 전체를 발칵 뒤집은 이유,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올림픽 통합방송 총괄 프로듀서 에밀리 카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한동안 멍하니 앉아 계실 거라 확신해요. 저는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현장에 와 있었고, 이곳에서 제가 알던 세계의 질서가 조용히, 그러나 180도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사실 개막식 이틀 전부터 충격이었죠. 중국 부스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거든요. 15m 높이의 대형 LED 월이 광장 한 귀퉁이를 통째로 삼키고 있었고, 붉은 용이 화면을 가로지르며 불을 뿜는 영상이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 옆으로 일본 부스는 거대한 목조토리 구조물을 세워놓았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서면 홀로그램 벚꽃이 사방에서 흩날리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압도적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발을 멈추고 사진을 찍었고, 유럽 현지 기자들은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정말 멋지더라고요. 아시아에서 1위 등하는 국가들은 역시 다르긴 달랐죠. 그런데 한국 부스는 뭔가 심심했어요. 규모 자체가 작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결을 갖고 있었어요. 화려한 영상도 거대한 조형물도 없었습니다. 대신 깔끔한 무광 패널 위로 조용한 인터페이스 화면 몇 개가 떠 있었고, 한쪽에서는 기술 담당자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옆에 있던 유럽 연출팀 수석 디렉터 마르코 비앙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부스가 왜 이렇게 작고 소심한 거죠? 한국 쪽은 어떻게 보세요? 마르코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한국 부스는 무슨 기술 전시장 같잖아. 여긴 올림픽이지 CES가 아니야. 컨셉 완전 잘못 잡은 것 같아. 저도 솔직히 그 순간엔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결국 감성의 싸움이거든요. 전 세계 수십억 시청자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자리에서 한국은 너무 건조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부스를 카메라 동선에서 후순위로 밀어놓았습니다. 방송에 쓸 그림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개막식 당일 진짜 문제가 터진 건 선수촌 출입 게이트였습니다. 올림픽 보안이라는 게 원래 복잡하긴 하지만 이번 대회는 유독 심했어요. 각국에서 몰려든 선수단, 코칭 스태프, 미디어 인력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수촌을 드나드는데, 기존 방식은 신분증 바코드 스캔이 전부였거든요. 줄이 끝도 없이 늘어지고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중간중간 시스템 오류로 게이트가 멈추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한국이 담당한 구역만 유독 달랐거든요. QR코드와 안면 인식을 동시에 결합한 보안 플랫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람이 게이트 앞에 서는 순간 0.3초도 안 돼서 인증이 끝났습니다. 줄이 없었어요. 아니, 줄이 생길 틈이 없었다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좋은 거지, 뭐. 그 정도 생각이었죠. 문제는 주변 반응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보안 담당 책임자가 한국 시스템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스포츠 행사에 이 수준의 사이버 보안이라니. 과잉 아닌가? 옆에 있던 프랑스 방송 기자도 웃으면서 한마디 보탰습니다. 한국은 모든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지. 올림픽은 사람의 축제인데 말이야. 저도 그 자리에서 살짝 웃었습니다. 놀랍다기보다는 어이가 없었거든요. 무슨 0.1초 만에 보안 검색이 끝난다니요. 그런데 그 웃음이 얼마나 무지한 웃음이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이탈리아 현지 언론 한 곳이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한국 올림픽마저 기업 홍보 무대로 전락시키나. 기사 내용은 한국이 삼성과 SK 같은 대기업 기술을 올림픽 인프라에 과도하게 밀어넣고 있다는 비판이었고,
유럽 소셜미디어에서 꽤 빠르게 퍼졌습니다. 댓글 반응도 대부분 비슷했죠. 올림픽 정신을 상업화한다. 기술 과시에 집착하는 나라, 그런 것들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 같았거든요. 올림픽은 감동의 자리이지 기술 박람회가 아니니까. 여러분도 혹시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화려한 연출도 없이 조용히 시스템만 까는 나라. 그게 올림픽 무대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께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조용한 시스템이,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QR코드와 안면인식 데이터가 며칠 뒤 이 올림픽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삼성 하나만으로 400조 규모의 계약이 터졌고 이탈리아는 자존심이고 뭐고 할 것 없이 한국을 찾아와야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나고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산시로 경기장 인근 프레스센터에서 각국 홍보관 관련 영상 소스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 보조 프로듀서 제이슨 밀러가 노트북을 들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평소에 침착한 친구거든요. 그런 제이슨이 숨을 헐떡이며 화면을 제 앞에 들이밀었을 때 저는 뭔가 방송사고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에밀리, 이거 좀 보셔야 돼요. 체류시간 데이터인데 뭔가 이상합니다. IOC 미디어 운영팀에서 각국 홍보관과 체험존의 관람객,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때마다 하는 일이에요. 어느 구역에 사람이 몰리는지, 어디서 병목이 생기는지 파악해서 동선을 조정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제이슨이 보여준 건 단순한 동선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체류 시간이었습니다. 각 홍보관에 들어간 관람객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머무르는지를 수치화한 리포트였는데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처음에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부스, 그 15m짜리 대형 LED. 월에 용이 날아다니던 그 압도적인 공간의 평균 체류 시간이 6분이었습니다. 6분.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 바퀴 둘러보고 사진 몇 장 찍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본 기술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개별 장비의 정밀도는 확실히 인상적이었어요. 초정밀 모션 캡처 시스템이라든지 8K 해상도 실시간 스트리밍. 장비 같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체험 구조였습니다. 장비 하나를 체험하려면 대기 시간이 20분에서 30분씩 걸렸고 정작 체험 자체는 3, 4분이면 끝났습니다. 대기하다 지친 사람들이 줄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40%를 넘었어요. 기술은 좋은데 사람들이 그 기술을 경험하기 전에 떠나버리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삼성 XR 체험존의 평균 체류 시간이 47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47분. 올림픽 홍보관에서 1시간 가까이 머무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통 이런 행사장에서 관람객이 한 부스에 10분 이상 머무르면 성공이라고 봅니다. 20분이면 대단한 거고요. 그런데 47분이라니. 이건 체험이 아니라 거의 거주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의심했습니다. 데이터가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면 한국 부스의 줄이 너무 길어서 대기 시간까지 체류 시간에 포함된 거 아닌가? 그래서 직접 가봤습니다. 삼성 XR 체험존은 경기장 북쪽 출입구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외형은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중국 부스의 3분의 1 크기도 안 됐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구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동선이 자연스럽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체험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먼저 짧은 영상을 보게 됩니다. 30초짜리 미니 다큐멘터리 같은 건데 겨울 스포츠 선수가 훈련하는 장면을 XR로 촬영한 거였어요. 그걸 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거기서 본인이 직접 스키점프 선수가 되어 활강하는 XR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곡을 쓰고 화면 보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바닥에 진동이 오고 바람이 불고 착지하는 순간 실제 충격이 발밑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고글을 쓰는 순간 밀라노의 프레스센터가 사라지고 눈 덮인 알프스 슬로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더군요. 스키 점프대 끝에서 발을 구르는 순간 진짜로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착지했을 때 무릎이 살짝 꺾일 정도로 바닥 플랫폼이 충격을 재현했고 저는 자기도 모르게 와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체험이 끝나면 바로 다음 공간으로 연결되는데 거기에는 방금 내 체험 영상이 실시간으로 편집되어 벽면에 뜨고 있었습니다. 내가 점프하는 모습, 착지하는 순간의 표정, 그리고 그 옆에 실제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같은 동작이 나란히 비교되어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서로의 영상을 보면서 웃고 비교하고 다시 해보겠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이게 체류 시간 47분의 비밀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전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경험의 흐름 속에 녹여놓은 겁니다.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구조. 끝났다고 생각하면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고 다음 단계가 끝나면 내 이야기가 화면에 떠 있으니까 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콘텐츠인 구조였습니다.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겁니까? 며칠 뒤 이 데이터가 IOC 내부 회의에서 공유됐습니다. 저는 방송 파트너 자격으로 그 회의에 배석할 수 있었는데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IOC 미디어 전략국장 클라우스 베버가 스크린에 각국 홍보관, 체류 시간 비교 그래프를 띄웠을 때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막대 그래프가 하나만 유독 길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높이인데 한국만 그래프 끝이 화면 밖으로 나가버릴 것 같았습니다. 클라우스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한국 체험존만 체류 밀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누가 설명 가능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측 담당자는 고개를 숙이고 태블릿만 들여다봤고 일본 측은 자기들 장비 스펙 자료를 넘기느라 바빴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운영위원 한 명이 그냥 무료 체험이라 사람들이 오래 있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클라우스가 바로 반박했죠. 모든 홍보관이 무료 체험입니다. 조건은 동일합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그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웠습니다. 개막식 때 제가 카메라 동선에서 후순위로 밀어놓았던 그 조용한 나라가 숫자로는 모든 나라를 압도하고 있었으니까요. 규모로 밀어붙인 곳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지만 발길을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정밀함으로 승부한 곳은 감탄을 끌어냈지만 사람들이 그 감탄에 도달하기 전에 줄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들어간 사람을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화려함이 아니라 구조로, 스펙이 아니라 흐름으로.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제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을 다시 봐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물음표 하나를 찍었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무언가 내가 놓치고 있다는 감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판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그게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며칠 뒤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향으로 현실이 됩니다. 대회 나흘째였습니다. 그날따라 밀라노의 하늘이 유난히 낮게 깔려 있었는데 날씨만 그런 게 아니라 올림픽 운영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IOC가 예고 없이 보안 침투 테스트를 실시한다는 통보가 떨어진 겁니다. 보안 침투 테스트라는 건 쉽게 말하면 해킹 시뮬레이션입니다. IOC가 외부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를 고용해서 올림픽에 투입된 모든 보안 시스템에 일제히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실제 해킹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시스템이 뚫리고 어떤 시스템이 버티는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죠. 매 대회마다 하는 절차이긴 한데 보통은 사전에 각국 기술팀의 일정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완전 기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IOC 미디어 전략국장 클라우스 베버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아침 브리핑에서 클라우스가 무표정하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오늘 오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각 파트너사 기술팀은 대기해 주십시오. 그 말투에서 이미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클라우스는 원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은 유독 말이 짧았거든요. 오후 3시 결과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프레스센터 옆 회의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처음 10분 만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국적 시스템에서 오류가 터져나온 겁니다. 프랑스 쪽이 담당한 입장권 검증 시스템은 디도스 시뮬레이션에서 응답 지연이 발생했고 이탈리아 자체 운영 서버는 인증 토큰 갱신 과정에서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대회 공식 타이밍 시스템의 백업 서버가 침투. 테스트 과정에서 23초간 응답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23초. 올림픽 경기에서 23초의 시스템 공백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100m 결승이 끝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기록이 증발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각국 기술 담당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IOC 보안 책임자가 보고서를 넘기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가 넘어갔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담당한 선수촌 보안 플랫폼, QR코드와 안면인식 복합 시스템, 결과란에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결점 통과. 모든 공격 시나리오에서 단 한 건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디도스도, 토큰 위조도, 세션 하이제킹도 전부 차단. 방어만 한 게 아니라 공격 시도 자체를 실시간으로 로그에 기록하면서 역추적 경로까지 자동 생성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모니터를 2번 두드렸습니다. 화면이 멈춘 줄 알았거든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에 폭풍이 몰아치는데 모든 나라의 텐트가 흔들리고 기둥이 휘는 와중에 한국 텐트만 바람이 불지 않는 것처럼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바람을 예상하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날 벌어진 일은 보안 테스트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회 운영에서 가장 골치 아픈 영역 중 하나가 언어 장벽이거든요. 수십 개 나라에서 온 선수들이 시설 이용, 식사, 교통, 의료 문제로 매일 수백 건의 민원을 쏟아내는데 통역 인력은 항상 부족합니다. 이번 밀라노 대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정도는 커버했지만 카자흐스탄 선수가 난방 고장을 호소하거나 노르웨이 코치가 장비 운송 일정을 확인하려고 하면 거기서 막혀버리는 겁니다. 통역 요청을 넣으면 빨라야 2시간, 늦으면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자원봉사단이 배치된 구역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한국 봉사단 전원이 AI 기반 실시간 번역 앱을 쓰고 있었어요. 선수가 자기 모국어로 말하면 즉시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 변환되고 봉사단이 응답하면 그게 다시 선수의 모국어로 바뀌는 구조였습니다. 18개 언어를 지원했는데 정확도가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의료 용어, 장비 명칭 같은 전문 어휘까지 잡아내더라고요. 카자흐스탄 선수의 난방 민원이 3분 만에 처리됐고 노르웨이 코치의 장비 문의는 현장에서 바로 답변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한국 봉사단 소속의 젊은 여성이 태블릿 하나를 들고 라트비아 선수와 대화하고 있었는데 둘 다 웃고 있었어요. 라트비아어와 한국어 사이에 어떤 벽도 없는 것처럼. 그 옆에서는 이탈리아 자원봉사자 3명이 그리스 선수 1명의 요청을 해결하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올림픽, 같은 선수촌, 같은 시간인데 풍경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잊지 못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쇼트트랙 예선이 진행 중이었는데 경기 시작 직전에 접속 폭증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스트리밍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유럽 현지 공급사가 운영하는 서버에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중계 화면이 끊기기 시작했고 현장 전광판 데이터 업데이트가 지연됐습니다. 밀라노 조직위원회 IT 총괄 루카 모레티가 메인 운영실 모니터 앞에 서 있었는데 저는 방송 중계 확인차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루카의 얼굴을 봤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마른 채 모니터 수십 개를 번갈아 훑고 있었습니다. 유럽 서버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 절반이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경고등이 쉴 새 없이 깜빡였고 기술팀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한쪽 구석, 한국 시스템 상태를 표시하는 패널이 있었습니다. 초록색이었습니다. 그냥 초록색. 경고등 하나 없이 숫자만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접속량은 다른 시스템과 동일하게 폭증하고 있었는데 응답 시간은 평소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루카가 그 화면 앞에서 멈췄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달싹거렸는데 저는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의 혼잣말이었어요. 우리는 장애를 막으려 했고 한국은 장애를 전제로 설계했구나.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지금도 선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막는 것과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그 위에 시스템을 쌓는 것.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철학입니다.
벽을 높이 쌓아서 물을 막는 것과 물이 넘칠 것을 알고 수로를 파놓는 것의 차이. 유럽은 벽을 쌓았고 한국은 수로를 팠습니다. 그리고 물이 밀려왔을 때 벽은 금이 갔지만 수로는 조용히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밤 저는 호텔방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개막식 날 제가 뭐라고 했죠? 한국은 카메라 동선 후순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르코가 기술 전시장 같다고 비웃었을 때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이 기업 홍보 과몰입이라고 기사를 쓸 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안 테스트에서 유일하게 무결점을 찍은 게 한국이고 언어 장벽을 기술로 녹여버린 것도 한국이고 서버가 터지는 와중에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시스템도 한국이라면 도대체 제가 뭘 보고 있었던 겁니까? 한국은 쇼를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쇼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올림픽이 작동하게 만들러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이 저만은 아니었다는 걸 다음 날 알게 됩니다. 대회 6째 날 쇼트트랙 남자 1500m 준결승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메인 중계석이 아니라 선수 대기실 쪽 복도에서 카메라 앵글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 위치가 아니었으면 이 장면을 절대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대기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저는 처음에 코치가 선수에게 정신 훈화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올림픽이면 을에 있는 풍경이잖아요. 너는 할 수 있어. 4년을 준비한 거야. 뭐 그런 류의 격려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본 건 태블릿이었습니다. 코치진 3명이 둥글게 모여앉아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선수 1명이 손목에 찬 밴드형 기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와 그래프가 빼곡했어요. 심박수 변이 곡선, 근피로도 지수, 젖산 수치 추이, 체온 변화량.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생체 데이터가 태블릿 위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코치가 화면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후반 3바퀴에서 심박이 192까지 올라가면 추월 타이밍이야. 그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마. 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확인하는 눈이었어요. 마치 전투기 조종사가 이륙전의 계기판을 점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건 원래 인간 의지의 축제 아닙니까? 땀과 눈물, 4년간의 고통을 이겨낸 집념. 그런 것들이 금메달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늘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어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준결승 2조 한국 선수는 출발 직후 의외로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계 해설자가 소극적인 출발이라고 논평했고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앞에서 캐나다 선수와 네덜란드 선수가 페이스를 끌고 가는 동안 한국 선수는 3번째에서 4번째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관중석에서 한국 응원단이 애가 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순간 한국 코치진 태블릿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수 손목 밴드에서 전송되는 생체 데이터가 0.5초 단위로 갱신되고 있었고 코치진은 그 숫자를 읽고 있었습니다. 선수의 심박이 178, 182, 185.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남은 3바퀴. 코치가 보드를 들었습니다. 그 보드에는 글자가 아니라 숫자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3. 3바퀴. 지금 가라는 뜻이었죠. 한국 선수가 움직였습니다. 안쪽 코스로 파고들면서 캐나다 선수를 제치고 마지막 코너에서 네덜란드 선수까지 추월했습니다. 결승선을 지나는 순간 전광판에 1위가 떴고 기록은 그 시즌 세계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중계석이 난리가 났습니다. 놀라운 역전, 집중력의 승리, 마지막 순간의 투혼. 해설자들은 하나같이 감성적인 단어를 쏟아냈어요. 하지만 저는 대기실에서 본 장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건 투혼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어요. 언제 심박수가 최적 구간에 도달하는지, 언제 근피로도가 추월에 필요한 폭발력을 허용하는지 그 정확한 타이밍을 데이터로 읽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감동해야 하는 건지 두려워해야 하는 건지.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음 날 더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제 보조 프로듀서 제이슨이 선수촌 식당 취재를 다녀왔는데 돌아오자마자 표정이 이상했어요.
멍한 얼굴로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도시락이었는데 일반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각 선수 이름이 적힌 개별 식단이었고 그 옆에 영양성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칼로리, 단백질, 탄수화물, 나트륨, 수분 함량까지 전부 표기되어 있었어요.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거 그냥 영양사가 짠 식단이 아닙니다. 선수 개개인의 경기 일정, 훈련 강도, 당일 생체 데이터를 연동해서 AI가 자동으로 설계한 식단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시락 하나에 AI가 들어가 있다고요. 아침에 선수가 훈련장에서 뛴 데이터가 시스템에 들어가면 점심, 도시락의 탄수화물 비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오후에 경기가 있는 선수에게는 소화 부담이 적은 저지방 고단백 식단이 나가고 다음날 경기인 선수에게는 글리코겐 저장을 위한 탄수화물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였어요. 저는 다른 나라 선수촌 식당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선수단 식당은 뷔페식이었고 선수 개인이 알아서 고르는 구조였습니다. 영양사가 상주하긴 했지만 결국은 선수의 자기 관리에 맡기는 방식이었죠. 유럽 대부분의 팀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선수가 선택할 필요 자체를 없앴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최적의 답을 내놓으니까 선수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취재를 마치고 프레스센터로 돌아오는 길에 영국 가디언지 올림픽 특파원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기자가 저한테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카터 프로듀서, 오늘 기사 쓸 건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은 감동으로 이기지 않는다. 계산으로 이긴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며칠 뒤 실제로 그 기사가 나갔고 외신들이 일제히 비슷한 논조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스포츠는 감성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데이터가 메달을 설계한다. 한국은 선수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최적화한다. 기사 톤은 칭찬과 경계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었어요. 대단하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뭔가 불편하다는 뉘앙스. 스포츠가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저도 솔직히 그 감정을 느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건 인간이 한계를 넘는 순간의 아름다움 아닙니까? 그 한계를 데이터로 계산하고 음식까지 알고리즘으로 설계하고 추월 타이밍을 심박수로 결정한다면 그게 과연 스포츠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딴 건 한국 선수였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 기록을 찍은 것도, 선수촌에서 컨디션 관리가 가장 완벽했던 팀도, 부상자가 가장 적었던 선수단도 한국이었습니다. 감동이냐 계산이냐를 따지기 전에 결과가 먼저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쯤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올림픽을 올림픽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걸. 이들에게 경기는 경기일 뿐이 아니라 하나의 운영체계이고 선수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이며 메달은 영광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물이라는 걸. 그 설계가 경기장 안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식당까지, 대기실까지, 손목밴드 하나까지 뻗어 있다는 걸.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름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날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밀라노의 2월 날씨는 원래 변덕스럽지만 그날은 유독 기온이 떨어졌어요. 영하 7도. 경기장 난방 시스템이 풀가동되고 프레스센터와 선수촌의 전력 수요가 한꺼번에 치솟으면서 밀라노 북부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오후 2시 17분, 저는 피겨 스케이팅 취재를 위해 메디올라눔 포럼 경기장 중계석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 위 조명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한 번이면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런 경험 있잖아요. 조명이 잠깐 흔들리다 돌아오는 거. 그런데 두 번째 깜빡임이 왔을 때 모니터가 꺼졌습니다. 중계 화면이 검은색으로 변했고 경기장 내부 전광판이 동시에 암전됐습니다. 관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제 옆에 있던 중계 엔지니어가 헤드셋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메인 피드 끊겼습니다. 백업 피드도 응답 없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림픽 중계가 끊긴다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에요. 전 세계 수십억 시청자가 보고 있는 화면이 갑자기 검은색이 되는 겁니다. 광고 수익, 방송 계약, IOC 신뢰도, 개최국 위상. 초 단위로 손실이 불어납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전력이 복구되지 않았어요.
경기장 비상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선수들은 빙판 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관중석 여기저기서 휴대폰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는데 그 장면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처절했습니다. 21세기 올림픽에서 전기가 나가서 관중이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있다니. 그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피겨 경기장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밀라노 올림픽 시설 3곳에서 동시에 전력 불안정이 발생했고 그중 한 곳은 아이스하키 경기장이었습니다. 냉동 시스템의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빙질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제이슨이 연신 태블릿을 두드리며 각 경기장 상황을 체크했는데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에밀리, 일본 쪽도 문제입니다. 일본은 자체 장비 운영을 위해 디젤 백업 발전기를 가져왔었어요. 전력 문제가 터지자마자 발전기를 가동했는데 문제는 이탈리아의 환경 규정이었습니다. 밀라노시 조레상 경기장 인근에서 디젤 발전기 가동은 사전 승인이 필요했고 배출 기준도 까다로웠거든요. 일본 기술팀이 허가 없이 발전기를 돌리자 밀라노 환경감시관이 즉각 제동을 걸었고 현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발전기는 과열 경고등까지 들어온 상태였는데 끄자니 장비가 멈추고 계속 돌리자니 규정 위반의 화재 위험까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중국 부스 쪽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 화려한 대형 LED 월 용이 불을 뿜던 그 거대한 화면이 완전히 꺼져 있었어요. 서버가 마비되면서 체험존 전체가 멈춰버렸고 이미 안에 들어가 있던 관람객 수백 명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출구 안내 시스템마저 작동하지 않아서 자원봉사자들이 수동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했는데 밀라노 경찰까지 투입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올림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축제의 이면이 전력선 하나의 과부하로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제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날 저녁 개막식 폐막 갈라쇼 리허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전력 문제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IOC는 일정을 강행했어요. 산시로 경기장 메인 스테이지에서 각국 공연팀이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는 중계 복구 상황을 점검하러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갈라쇼 총괄 연출 감독 파올로 로시가 스테이지 좌측 컨트롤 부스에 서 있었어요. 이탈리아 오페라계의 전설적인 연출가로 이번 올림픽을 위해 3년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파올로의 표정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전력 사태로 리허설 스케줄이 3시간이나 밀린 상태였거든요. 프랑스 팀 리허설이 끝나고 한국 K-팝 팀이 스테이지에 올랐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어요. 7명의 무용수가 포지션을 잡고 첫 비트에 맞춰 움직이려는 순간 음향이 죽었습니다. 스테이지 메인 스피커에서 소리가 사라졌어요. 마이크도 모니터 스피커도 전부 먹통이었습니다. 경기장 음향 시스템 전체가 전력 불안정의 여파로 리셋되어 버린 겁니다. 파올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3m 거리에서 봤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두 손이 컨트롤 데스크 위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3년의 준비,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 그리고 음향이 죽었다. 그 절망이 얼굴 전체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현장 스태프들이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음향 엔지니어가 케이블을 확인하고 전력팀이 배전반을 점검하고 다들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어요. 복구에 최소 40분이 걸린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파올로가 한숨을 내쉬며 한국팀에게 리허설 중단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스테이지 위에서 음악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메인 음향 시스템은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비트가 정확하게 떨어지고 보컬이 깨끗하게 퍼지고 무용수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이 자체 백업 음향 장비로 전환한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 K-팝 공연팀은 메인 음향 시스템과 별도로 독립된 백업 음향 세트를 처음부터 갖고 왔었습니다. 자체 앰프, 자체 스피커, 자체 전원 공급 장치까지 전부요. 거기에 안무와 음악, 조명의 동기화를 위한 별도의 싱크 장비까지 있었어요. 메인 시스템이 죽는 순간 한국 기술 스태프가 30초도 안 돼서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을 완료한 겁니다. 리허설은 단 한 박자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0초입니다. 경기장 전체가 먹통인 상황에서 30초 만에 자체 시스템으로 공연을 이어간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메인 시스템이 죽을 것을 사전에 예상하고 백업을 준비하고 전환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대로 반복 훈련을 했어야 합니다. 무대에 올라가기도 전에 무대가 무너질 경우를 대비한 거예요. 파울로가 컨트롤 부스에서 스테이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용수들이 완벽한 동선으로 안무를 이어가고 있었고 음악은 자체 스피커에서 경기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퍼졌습니다. 파울로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괴감이었습니다. 파울로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만년필로 천천히 뭔가를 적었어요. 저는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글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어였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무대를 만들었고 그들은 전쟁을 준비했어. 그 한 줄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유럽은 올림픽을 축제로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감동적인 연출, 아름다운 개막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될 것을 전제로 설계됐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전력이 나갈 수 있고 음향이 죽을 수 있고 서버가 터질 수 있다. 그래서 백업을 준비했고 백업에 백업을 준비했고 전환 매뉴얼을 만들어 반복 훈련을 했습니다. 축제를 준비한 쪽은 축제가 무너졌을 때 함께 무너졌고 전쟁을 준비한 쪽은 축제가 무너져도 끄떡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뭘 겪었기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대비하는 겁니까? 그날 밤 프레스센터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 공연팀 기술 감독과 복도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지친 얼굴이면서도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백업 장비를 원래부터 준비하신 건가요? 음향이 죽을 걸 예상하신 건가요? 그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상한 건 아닙니다. 다만 안 죽을 거라고 믿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상을 믿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 예측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환상을 갖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겹 더 준비하고 한 단계 더 대비합니다. 그리고 그 대비가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 주변의 모든 화려함이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밀라노의 축제가 무너진 그 밤 유일하게 멈추지 않은 것이 한국이었다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뼈아프게 인정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전력 사태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은 겉으로는 정상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안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IOC 긴급 운영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을 클라우스 베버가 직접 전해줬습니다. 보통 IOC가 대회 기간 중에 긴급 회의를 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도핑 스캔들이나 테러 위협 수준의 사안이 아니면 열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안건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 인프라 전면 재편이었습니다. 회의 내용의 골자는 이랬습니다. 전력 과부하 사태 당시 다국적으로 분산. 운영되던 올림픽 기술 시스템 중 유일하게 장애 없이 작동한 것이 한국의 삼성 플랫폼 기반 시스템이었다. 선수촌 보안, 데이터 중계, 관람객 동선 관리까지 한국 시스템만 정상 가동됐다. 따라서 남은 대회 기간 동안 선수촌 통합 운영 시스템을 삼성 플랫폼 기반으로 전면 전환한다. 저는 이 결정을 듣고 멍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기술 인프라를 대회 도중에 바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건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는 상태에서 엔진을 교체하겠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한국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검증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환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삼성 기술팀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 쪽은 대회 시작 전부터 전체 시스템 전환 시나리오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서 그 혹시가 현실이 된 겁니다. 선수촌 출입 관리, 경기장 전력 모니터링, 관람객 안전 시스템, 의료 데이터 연동까지 24시간 안에 핵심 인프라가 삼성 플랫폼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반응한 건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었습니다. 제 보조 프로듀서 제이슨이 아침에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놀란 것도 아니고 흥분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까. 현실감이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에밀리, 지금 밀라노 시내 호텔에 글로벌 기업 임원들이 몰려들고 있대요. 삼성 유럽 본부에 미팅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지멘스, 프랑스 탈레스, 미국 시스코, 아랍에미리트 스마트시티 개발 컨소시엄. 이름만 들어도 굵직한 기업들이 일제히 밀라노로 날아왔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어요. 삼성 플랫폼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 올림픽이라는 극한 조건에서 유일하게 작동한 시스템. 그 시스템의 기반 기술을 자기네 인프라에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보안 플랫폼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 부하 분산 기술, AI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 안면 인식과 QR 복합 인증 기술, 다중 백업 자동 전환 프로토콜. 삼성이 이번 올림픽에 투입한 기술 하나하나가 개별 계약 대상이 됐어요. 한 기업이 가져간 게 아니라 수십 개 기업이 각각 다른 기술 모듈에 대해 라이선스를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블룸버그 통신이 속보를 쏘았습니다. 저는 프레스센터 대형 모니터에서 그 속보 자막을 봤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삼성, 밀라노 올림픽 기반 기술 라이선스 계약 예상 규모 400조 원 돌파. 400조 원. 한국 돈으로 400조입니다.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3천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올림픽에 기술을 가져온 나라는 수십 개였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 화려한 부스를 짓고 첨단 장비를 전시하고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나라들이 즐비했어요. 그런데 경제적 결실을 거둔 건 한국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400조. 이건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기업 기술 계약이었어요. 여러분,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각이 오시나요? 400조면 이탈리아가 이번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한 총 예산의 수십 배입니다. 한국은 올림픽을 개최하지도 않았어요. 참가국으로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개최국보다 몇십 배 큰 경제적 성과를 올림픽이 끝나기도 전에 만들어낸 겁니다. 프레스센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 한국 관련 보도는 주로 기술팀 이야기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400조라는 숫자가 나오자 모든 카메라가 한국을 향했습니다. 저한테도 뉴욕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MBC 보도국장이 직접 전화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에밀리, 한국 삼성 특집을 편성해. 내일 프라임타임에 올려. 제가 개막식 때 카메라 동선 후순위로 밀어놓았던 그 나라가 이제 프라임타임 특집이 됐습니다. 웃음이 나와야 할지 자괴감에 빠져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그날 제가 목격한 장면 중 가장 강렬했던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밀라노 시내 취재를 나갔다가 밀라노 관광청 건물 앞을 지나게 됐어요. 유리병 너머로 대형 모니터가 보였는데 소셜미디어 트렌드 대시보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밀라노 올림픽 관련 검색어와 해시태그 순위를 추적하는 화면이었죠. 관광청 소속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그 대시보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에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자세가 묘했어요. 서 있다기보다 멈춰 있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화면을 응시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멈춰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트렌드 순위 1위가 밀라노 2026이 아니었습니다. 삼성 익스피리언스였어요. 그 아래로 코리아테크, 삼성올림픽, 코리안 시스템 같은 키워드가 줄줄이 박혀 있었고 밀라노 2026은 5번째쯤에 겨우 걸려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수년을 들여 준비한 올림픽인데 전 세계가 검색하는 건 밀라노가 아니라 삼성이었습니다. 개최 도시의 이름보다 한국 기업의 이름이 더 많이 검색되고 있었어요. 그 관광청 관계자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유리벽 밖에 있었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도시의 축제인데. 관심의 중심이 도시가 아니라 작동 방식으로 넘어갔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예요. 두오모 대성당, 라 스칼라 극장, 수백 년의 역사와 문화. 이탈리아인들이 이 올림픽에 쏟아부은 건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의 도시를, 우리의 문화를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그런데 세상은 도시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봤어요. 무엇이 아름다운가가 아니라 무엇이 작동하는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동하는 것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400조라는 숫자가 왜 터졌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삼성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삼성도 잘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술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전시품으로 들고 온 나라들은 전시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술을 인프라로 깔았어요. 올림픽이 그 위에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위기에 빠졌을 때 세상은 그 인프라의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삼성만의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보안 플랫폼 뒤에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 생태계가 있었고 AI 번역 앱 뒤에는 한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있었고 실시간 생체 데이터 시스템 뒤에는 한국의 바이오 센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400조는 삼성이라는 하나의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하나의 생태계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한 기업이 잘하는 건 재능입니다. 한 나라의 기업들이 전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세계는 이제 그 시스템의 가격을 치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한국 특집 기획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뭘로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쇼를 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침표를 찍고 한참을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충분히 놀라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이탈리아가 진짜로 무릎을 꿇는 순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대회 11째 날 IOC가 갈라 디너 장소를 변경한다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원래 갈라 디너는 밀라노 시내 팔라초 레알레에서 열릴 예정이었어요. 18세기에 지어진 왕궁으로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쏟아지고 대리석 바닥이 발걸음마다 울려 퍼지는 그런 공간. 이탈리아 조직위원회가 이 장소를 3년 전부터 예약해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그들에게 이 갈라 디너는 올림픽의 마침표이자 이탈리아 문화의 정점을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는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이 운영하는 보안 및 전력 통합 관제존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보를 받고 처음에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라 디너를 관제센터에서 한다고요? 샹들리에 대신 모니터, 대리석 대신 서버렉, 와인잔 대신 태블릿이 놓인 공간에서 전 세계 귀빈을 모시겠다고요? 그런데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IOC 미디어 전략국장 클라우스 베버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직접 확인해줬어요. 보안상의 이유와 운영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보안상의 이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전력 사태 이후 밀라노 시내 전력망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친 겁니다. 왕궁에서 갈라 디너 도중에 또 정전이 나면 유럽 정상들과 IOC 위원들이 어둠 속에 앉아있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되면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전력과 보안이 보장되는 공간, 그게 한국 통합 관제존이었던 겁니다. 이탈리아가 3년을 준비한 왕궁 갈라 디너를 한국이 운영하는 관제센터가 대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인지 느껴지시나요? 집주인이 자기 집 거실에서 파티를 열려다가 거실 전기가 불안하니까 옆집 차고에서 파티를 여는 격입니다. 그 옆집이 한국이었어요. 갈라 디너 당일, 저는 방송 파트너 자격으로 현장에 입장했습니다. 한국통합관제조는 경기장 단지 동쪽 끝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겉에서 보면 평범한 운영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서는 순간 공간이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한국기술팀이 하룻밤 사이에 관제센터 2층을 디너 공간으로 전환한 겁니다. 모니터들은 벽면 뒤로 숨기고 서버렉 위에 화이트 패널을 덮어 깔끔한 테이블로 바꿔놓았습니다. 조명은 은은하면서도 정확했고 한쪽 벽면에는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디어 아트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빈틈이 없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은데 불안하지도 않았어요. 팔라초 레알레의 샹들리에가 주는 압도감은 없었지만 여기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시대의 권력은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라 안전한 공간에 있다는 걸. 디너가 시작되기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정상급 인사 4명이 도착했는데 그 중에는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과 독일 연방 내무부 차관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디너 테이블에 앉지 않고 먼저 관제센터 운영실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갈라 디너에 참석하러 왔는데 와인보다 서버를 먼저 보겠다는 거예요. 한국기술팀 총괄이 안내를 맡았습니다.
3층 메인 관제실로 올라가자 벽면 가득 모니터가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올림픽 전체 시설의 보안 상태, 전력 현황, 네트워크 트래픽이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장관이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프랑스 공공 인프라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독일 차관도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연방정부 보안 체계와의 호환성은 어떻게 됩니까? 올림픽 갈라 디너에서 기술 라이선스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샴페인 잔을 든 손이 아니라 태블릿을 든 손이 악수를 청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뭔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감각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디너 중간에 IOC가 2차 침투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력 사태 이후 한국 시스템으로 전환된 뒤 다시 한번 보안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거예요. 이번에는 1차 때보다 공격 강도를 3배로 올렸다고 합니다. 디도스 규모를 확대하고 동시 다발 침투 시나리오를 적용했어요. 결과가 스크린에 뜨자 디너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역시 무결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시스템이 공격을 감지한 후 자동 복구 프로토콜을 가동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시연됐습니다. 공격이 들어오면 해당 구간을 자동으로 격리하고 백업 노드로 트래픽을 우회시키고 격리된 구간을 자체 진단해서 복구한 뒤 다시 메인 라인에 합류시키는 전 과정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공격 감지부터 완전 복구까지 걸린 시간 0.8초. 여러분, 0.8초입니다. 사람이 눈을 한 번 깜빡이는데 0.3초가 걸려요. 눈을 3번 깜빡이는 사이에 시스템이 공격당하고 격리되고 복구되고 원상 복귀하는 겁니다. 자동으로요.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요. 프랑스 장관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명이 치니까 테이블 전체가 따라 쳤고 그 박수가 2층 디너 공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올림픽 갈라 디너에서 박수가 터진 이유가 와인도 아니고 공연도 아니고 보안 시스템 시연이었다는 게 아직도 현실감이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밀라노 조직위원회 IT 총괄 루카 모레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루카! 전력 사태 날 밤 관제실에서 땀을 흘리며 모니터를 바라보던 그 사람이요. 우리는 장애를 막으려 했고 한국은 장애를 전제로 설계했구나라고 혼잣말을 했던 그 사람. 루카가 IOC 위원들과 유럽 정상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루카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에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잠깐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다시 이었습니다. 우리는 사고를 예외로 취급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 일어나면 안 되는 일로 분류하고 그래서 예방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사고를 기본값으로 두고 설계했습니다. 시스템이 멈출 수 있다. 전력이 나갈 수 있다. 서버가 터질 수 있다. 그걸 출발점에 놓고 그 위에 모든 구조를